뭐 미국 증시 밤 사이에 또 나스닥이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만 그 관세 정책, 그 관세 전쟁이죠.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이제 실물 경제로 또 반영되는 것 아니냐. 또 그걸 증시가 먼저 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철강 또 알루미늄에는 25% 관세가 부과가 됐죠.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그 뿌리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철강 산업 진짜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우선은 용어가 좀 어려워, 헷갈려요. 철강. 또 요 앞뒤로 바뀌면 강철 완전히 다른 뜻이 되고 네네. 뭐 비철 금속 이런 뜻도 있고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철하고 이제 강철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철강 산업이라고 하면 철하고 강철 뭐 이런 걸 만드는 사업을 다 합해서 철강 산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철하고 강철이 무슨 차이냐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강, 뭐 특수 강, 뭐 스테인리스 강 할 때 그 강이 이제 강철의 줄임말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철하고 강철이 뭔가 다른 건데 무슨 차이냐라는 걸 먼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철 중에서 좀 단단한 게 강철 아니야라고 생각하셔도 아주 크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왠지 이름은 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는 현대 철강 산업에서는 그 성분에 따라서 철하고 강철을 구분을 해서 부릅니다. 순수한 철, 100% 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철이라고 그냥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재질보다는 좀 물렁물렁하거든요. 네, 물렁물렁하다고요? 철이? 네.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100% 순수한 철이라는 거를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0% 순수한 철이라는 거를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의외로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프레스 같은 걸로 누르면 그래서 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잘 될 정도인데 근데 100% 순수한 철은 그래서 너무 물렁해가지고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탄소를 조금 타주면 탄소가 조금 섞여 있으면 훨씬 더 좀 강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강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철하고 탄소의 어떻게 보면 합금이 강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흔히 보다 보면 뭐 탄소강 뭐 이런 이야기를 그쵸.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강이 우리가 강철이라고 부르는 거의 기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좀 뭐 이 이야기 이제 설명할 때마다 요즘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들이 맨날 하고 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 이제 우리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 보면 이제 아이언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맨 자체가 그 아이언이 철이잖아요. 아이언이 철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슈퍼맨이 영어로 별명이 맨 오브 스틸, 강철의 사나이거든요. 둘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아이언맨하고 슈퍼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언 순수한 철보다 스틸 강철을 영어 스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맨 오브 스틸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슈퍼맨이 더 세다. 아이언맨하고 슈퍼맨을 싸우면 슈퍼맨이 이긴다. 네, 그걸로 스틸 강철이 철보다 강하다는 걸 기억하면 된다. 탄소가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철을 좀 특수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방법으로 철을 제조를 하면 자연스럽게 순수한 철 속에 탄소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강철처럼 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이렇게 철을 그냥 뚝딱 만들어내면 생각보다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공법대로 만들어낸 철은 강철이라고 부르기에는 또 탄소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버린 철이 되거든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철이 너무 단단하고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이게 단단하기는 한데 대신에 좀 세게 때리면 깨지는 현상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역시 좀 쓰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 철을 옛날 말로는 흔히 이제 무쇠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그런 철 중에서 그래도 이거를 뭐 이렇게 구부리거나 눌러가지고 모양을 바꾸기는 좀 어렵지만 녹여서 어디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굳히면 어느 정도 가공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가 되는 거는 주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탄소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가지고 너무 딱딱한 거는 주철 또는 무쇠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소의 농도를 좀 알맞게 조절을 해가지고 대충 철 대비 탄소가 한 0.2%에서 2% 사이 정도에 오게 그 정도로 만든 게 강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철이라고 부르는 거는 철하고 탄소의 합금인데 탄소가 너무 많지도 않고 아예 없지도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절해 놓은 거를 강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철이란 용어 자체는
사실은 뭐 조선시대에도 쓰던 용어입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정교한 의미로부터 의미를 도출해가지고 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순우리말로는 뭐 시우쇠, 참쇠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뭐 숙철, 뭐 정철 이런 말도 사용했고요. 강철이라는 단어도 조선왕조실록 같은데 보면 몇 번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탄소가 어느 정도 적당한 양으로 조절이 되어 있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요즘 현대적인 의미의 강철 중에서 좀 특히 좀 단단하고 쓰기 좋은 거 고급 제품을 조선시대에는 강철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합금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탄소의 양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조선시대에도 그냥 철을 대충 이렇게 만들면 탄소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철을 조선시대에는 이제 흔히 무쇠라고 불렀고 한문으로는 수철이라는 식으로 썼던 게 무쇠가 아니냐라고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수자니까 뭔가 물쇠, 무쇠, 수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무쇠솥에서 무쇠솥 뚜껑 뭐 이런 거 깨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바로 그게 그 이유입니다. 요즘 그 스테인리스 강으로 되어 있는 뭐 냄비나 그런 식기 이런 거 사용하시면 그게 이가 나가거나 겉면이 이 둘레 부분이 깨지거나 이런 거 잘 거의 보시기 없죠, 어려울 거예요. 네네네. 그죠? 근데 스테인리스 강도 강의 일종이기 때문에 강철의 일종이기 때문에 탄소의 농도가 지나치게 많지 않게 적당하게 조절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깨져 나가지 않고 적당하게 질긴 수준을 유지를 해주는 것인데 옛날에 무쇠로 만들던 커다란 가마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쇠로 탄소가 그냥 무자비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철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이가 나가듯이 맞아요. 둘레가 깨지고. 이렇게 깨지는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곤 했었죠.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또 이제 또 장례사가 또 요거 기억하기 좋게 또 또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뭐 있냐면 네. 이제 이거 좀 옛날 이야기긴 한데 이거는 아까 아이언맨 이야기보다는 네. 우리 옛날에 이제 그런 거에 궁금했던 어린이들 많이 있었죠. 아주 옛날에 태권 부위와 마징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거에 막 궁금했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애국심으로 태권부에 응원하고. 네. 근데 이제 마징가 제트 그 주제곡 노래 가사를 보면 무쇠팔 무쇠다리라는 가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금속에 대해서 좀 알면 무쇠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재질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쇠팔은 깨진다. 네, 그렇죠. 근데 태권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이 제철 제강 공장이 생긴 이후에 나온 것이 태권부이기 때문에 아마도 태권부이는 강철로 잘 만들어서 무쇠팔 무쇠다리로 된 마징가 제트보다 좀 더 강할 거다. 뭐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건 무쇠팔이야 이거보다는 이거는 합금이야. 강철팔이야. 이게 더 강한 이게 더 거죠. 낫다. 네. 아 재밌네요. 요거 약간 조금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철분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우리가 섭취하는 거 우리 몸에도 철분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하고 네. 그 성분 이게 Fe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철 이야기하는 거 똑같지 않아요? 네. 그 철분하고 네. 우리가 산업적으로 보는 철하고 네. 완전히 다른 겁니까? 어떻게 뭐 비슷하기라도 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몸속에 들어있는 철은 그렇게 덩어리된 철이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철이 이제 한번 물에 녹았다가 그게 이제 다른 뭐 탄소, 수소, 뭐 질소 이런 성분들하고 다 같이 이제 화합물을 이루어가지고 아주 극소량의 이 철 성분이 몸속에서 다른 물질들하고 반응한 상태로 이제 몸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철이 우리가 철을 일상생활에서 그냥 별 처리 안 하고 쓰다 보면 잘 녹슬잖아요. 네.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산화철로 변한 현상을 우리가 철이 녹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철이 산소하고 반응을 잘하는 축에 속합니다. 그렇죠. 사람 몸속에 철이 필요한 이유도 철이 몸속에 있으면 특히 이제 피 속에 철이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같은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그 철 원자가 산소를 이렇게 좀 붙들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 속에 이런 성분이 있으면 사람이 호흡을 했을 때 그 산소를 말하자면 살짝 잠시 녹쓰는 거죠. 철이. 그래서 그 산소를 이렇게 좀 머금고 있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가면 다시 그게 원상태로 살짝 복귀되면서 산소를 놓아주면서 그래서 몸속 구석구석에 산소를 다 퍼뜨려주는 역할을 이제 철이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좀 어지러울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런 거죠.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좀 잘 안 돼서.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건 뭐 오늘의 제조업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네. 해양 생물 중에서 보면 예를 들면 뭐 오징어라든가 문어 뭐 이런 연체동물 계통의 동물 중에서 보다 보면 네. 사람의 몸속에 이 철분이 하는 역할을 하는 그 특징을 가진 원소를 철 대신에 구리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뭐 철분 영양제를 뭐 영양제 먹지는 않겠지만 동물들이 그런 동물들은 철분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구리분 영양제를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동물들이 해양 생물 중에는 의외로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물들은 구리가 철 대신에 들어있기 때문에 피 색깔도 빨간색이 아니라 뭐 색깔이 좀 초록색이 난다든가 파란색이 난다든가 빨간색이 안 난다든가 좀 그런 특이한 동물들도 있는데 지상에 사는 생물들은 산소를 많이 활용하면서 숨을 많이 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철분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붉은 피 빛깔이 나는 생물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조업하고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면 철을 이렇게 중요한 용도로 사람 몸에서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그 철이라는 게 자연상에서 좀 구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철이라는 게 만약에 금이나 은처럼 정말 구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동물들이 철분이 다 부족해가지고 그걸 먹어서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다 비실비실하겠죠. 근데 철이라는 성분은 워낙에 지구상에 널려 있는 굉장히 흔한 금속계 성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 동물의 몸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철이 없었으면 그 철분이 없었으면 인류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이렇게 발전하지는 못했겠네요. 네. 신기합니다. 그 아까 관세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먼저 관세 25% 부과하고 이제 시행까지 한 이유가 이게 안보랑 직결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민감합니까? 안보랑 직결된다라는 걸 말 그대로 직결로 이야기를 하면 요즘 현대 무기들 중에 특히 대량 생산해서 많이 써야 되는 무기들은 다 철로 만들죠. 뭐 총, 뭐 대포, 뭐 이런 거 다 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 좀 근현대사에 좀 질곡하고도 상관이 있는 게 네. 옛날에는 특히 이제 대포 같은 이런 큰 포 같은 경우에는 강철을 잘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무쇠로 대포를 만들면 그렇죠. 대포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쏟아보면 다 깨지고 부서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런 대포 같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구리, 청동 이런 쪽으로 다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포를 만들면 구리가 철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네네네.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화력을 갖추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철로 좋은 대포를 만드는 게 사실은 근현대사 뭐 근대 이전과 이후를 가늠하는 어떤 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임진왜란 시대의 역사를 보면 일본 군들이 이 조총이라는 예. 총을 들고 와가지고 조선 군대를 굉장히 맞아요. 괴롭힌 걸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조총은 좀 크기가 작고 좀 뭐랄까요 좀 삐죽하게 생겼고 한 사람이 조그마한 그런 어떻게 보면 화기를 들고 다니는 거고 그렇죠. 조선군이 사용하던 대포는 되게 큰 거를 부대마다 하나씩 정도 만들어 놓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차이가 왜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조총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하나씩 좀 위력이 작은 거를 나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시절에도 이 철제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철을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그 옛날 기술이지만 무쇠가 아닌 강철을 어떻게든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뭐 잘 말거나 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포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조총을 일본 군들을 만들곤 했었거든요. 네. 그 시절에는 강철을 만드는 좋은 기술이 없어가지고 철을 만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초철꾼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쇳물을 막 저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안에 있는 탄소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공법을 사람이 젓는 방식으로 막 해가지고 강철을 만들곤 했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특히 일본에서 전쟁 많이 할 때 이 사무라이들이 예. 사무라이 칼 이런 거 엄청 중시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강철을 이 소량 제조하는 이런 기술이 옛날부터 어느 정도 조선보다는 좀 많이 친숙한 편이 있어가지고 강철 그 검을 만들던 그걸 좀 말면 조그마한 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조총을 크기는 작지만 대량 생산해가지고 많이 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1593년 음력 9월 14일 그걸 보면 그거를 보고 우리도 이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비슷한 걸 하나 개발하는데 드디어 성공했다라고 이순신 장군이 감탄하는 대목이 적혀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던 말은 정철 총통이라는 말인데 네. 이 정철이라는 게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강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조선군이 이제 겨우 강철로 된 조그마한 총 같은 거를 이제 조금 만드는데 그때 좀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와서는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뱃서머라는 사람이 뱃서머 전로라고 하는 컨버터 전환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전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전로라고 사용한다라고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네네.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철 녹이는 거는 전기로라는 말이 따로 있고 뱃세머 전로라는 거는 강철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탄소를 빼내주는 작업을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뱃세머 전로 전후로 강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철을 만들 때 탄소를 좀
빼내 가지고 적절한 탄소 농도로 조절해 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만들어지면서 유럽 주요 국가 그리고 미국의 강철 생산이 과거에 비해서 거의 뭐 100배 가까이 더 쉬워지면서 강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저기 텔레비전에서 애국가 나올 때 예. 가끔 이렇게 제철소 풍경 보여주면서 항상 나오죠. 제철 항상 나오죠. 영광로에서 막 영광로. 뭐 샘물 나오고 뭐 그런 건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면. 예, 그때 쇳물을 이렇게 뭐 이렇게 철철철 붓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가 쇳물, 많은데 그 쇳물 붓는 그게 바로 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광로라는 거는 쇠를 녹여가지고 쇳물이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쇳물을 막 굳이 인위적으로 붓는 그런 거는 용광로는 아니에요. 아하. 예, 그런 영상에서 쇳물을 막 갑자기 뭘 이렇게 이상한 도가니 같은데 항아리 같은 데서 그죠, 도가니. 넣어둔 쇳물을 막 뒤집어서 막 붓는다 이런 게 나오면 그게 전로라는 컨버터라는 장비고 예. 거기에서 바로 강철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철이 만들어진 다음에 엄청난 뭐 대포, 총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는 비할 바 없이 싼 가격에 훨씬 더 품질이 좋게 되게 큰 제품이 대량 생산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군사력이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때 강철을 잘 만들어 가지고 군사력이 급격하게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그때 독일에서 이런 식의 강철을 제일 잘 만들었던 회사가 그 크루프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회사였거든요. 예. 크루프 가문에서 만들었던 회사. 근데 이 회사가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현대에 독일의 티센이라는 가문에서 만들었던 회사가 합병이 돼가지고 티센이라는 가문 회사하고 크루프라는 가문 회사가 합병된 회사가 지금도 그 브랜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보여요. 네, 그래서 철로 만든 제품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같은 거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브랜드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유럽과 미국이 세계를 한번 휘쓰는데 일조했던 그런 강철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이 경제적인 쪽으로 넘어오면 무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좀 이렇게 굵기가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자동차 만드는 산업, 배 만드는 산업 다 주재료가 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강철이 마련이 되어야지 좋은 자동차, 좋은 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산업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집 지을 때 건설을 할 때도 고층 빌딩 대형 건물을 지으면 하다못해 철근이라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렇죠.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장재 같은 경우에도 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다가 내부에서 뭐 H빔이나 뭐 이런 것처럼 철제, 강철제 재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건물 지을 때도 요즘은 좀 큰 건물 짓는다고 하면 다 강철이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산업 전반의 강철이 든든하게 좀 바탕이 되어줘야지 모든 산업이 다 발전할 수 있는 게 특히 이렇게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좀 중공업 분야의 산업이 발달을 할 수가 있는 게 철강 산업의 어떤 가치이자 저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20세기 초반, 19세기 말 그때만 해도 철강 산업이 거의 뭐 세계 최강 수준으로 굉장히 크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자동차, 뭐 미국 배, 미국 군함, 뭐 미국 무기 이런 게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미국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80년대에 조금 힘들어졌던 시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가만 보면 미국의 대형 철강사들이 이런 철강 산업에서 미국이 다시 어떻게 성장을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 보겠다라는 방향보다는 물론 그런 노력을 하는 회사들도 뭐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한 5, 60년, 6, 70년 동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네네. 사업을 다각화해가지고 이런저런 딴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좀 변형을 그렇죠. 한 회사들이 7, 80년대 미국 철강사 중에 많이 있었거든요. 뭐 에너지 회사로, 석유 회사로 우리가 거듭나보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해가지고 미국 철강 산업이 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약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이 철강 생산량은 여전히 좀 많은 편인데 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냐라고 하면 좀 부족한 점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8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산업은 안보와 직결돼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무기 만드는 안보와 직결돼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죠. 산업 전반의 영향이 너무나 크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위 산업은 기술이고 그 기술이 국력이고 그게 또 안보랑 안 이어질 수가 없는. 전혜원님이 대호 앵커님 진행을 못하시네요. 너무 몰입하셔서. 안진수님이 너무 재밌어요. 대호 씨가 말할 틈을 안 주시네요. 그래서 제일 편한 시간입니다. 저는. 아니 그 말씀하신 김에 네. 뭐 하나만 좀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면 네. 요때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철강의 전성기하고 지금하고 제일 좀 상징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 지금도 서울에서 지하철 1호선 타거나 아니면 KTX 타고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역 쪽으로 용산역 서울역 쪽으로 오다 보면 한강철교라는 한강 다리를 지나게 되거든요. 네네네. 한강철교 같은 경우에 이게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선시대가 끝나기 전에 완성된 다리입니다. 1897년에서 1900년 사이에 공사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다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선시대 노동자들이 경복궁 뭐 이런 거 짓는 공사도 했던 노동자들이 오. 나이가 들어서 한강철교도 지어본 뭐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분명히 그때 노동자들 중에 있었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신기했을까 싶은데 그 시절의 철교. 네, 그 거대한 다리를 지어가지고 아 이제 한강을 걸어서 지나갈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철교를 한번 지나가 보면 옛날 조선시대 노동자들이 진짜 감동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 한강철교라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때 당시로서는 다리를 공사를 처음 맡았던 사람이 제임스 모스라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강철이 필요했겠죠. 네. 그래서 1200톤 정도 되는 강철을 사용을 했었는데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미국산 수입품을 강철을 많이 사용을 했죠. 왜냐하면 조선에서 그만한 강철을 국산으로 구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강철이 세계에서 제일 싸고 좋다라고 해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강철을 수입을 해가지고 한강철교를 지었고 물론 지금의 한강철교는 그 사이에 뭐 전쟁도 있었고 뭐 보수공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모습이 지금은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만 그쵸. 그래도 뭐 2006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정도로 나름대로 뭐 역사가 있는 그런 다리인데 그 이제 지나가실 때마다 야 조선시대 사람들 이거를 처음 이 위에 올라왔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좀 신기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미국 철강 산업의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우리 철강하면 미국 철강하면 떠오르는 뭐 철강왕, 강철왕, 카네기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가 한강 철교 짓던 그 시대거든요. 1900년대 초반. 그렇죠. 네. 그때는 조선에서 다리 지을 때도 미국에서 강철을 수입해다가 짓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역으로 우리나라 철강이 미국에 대규모로 수출이 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철강 수출하는 규모가 거의 한 300만 톤 가까이 됩니다. 조선에 한강 철교 지을 때 1200톤 수입해 왔는데 지금은 300만 톤 우리가 역으로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의 철강 제품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뭐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네. 브라질 좀 수출 많이 하고. 근데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을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 제외하면 한국이 미국에 태평양을 건너서 이 멀리서 철강 제품을 다 수출을 해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철강 경쟁력이 1900년 한강 철교가 건설되는 시대하고는 완전히 뒤집힌 시대. 요즘은 미국에서 다리를 지으려고 하면 한국산 뭐 후판 같은 철강판을 수입을 해가지고 짓는 뭐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도 그렇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그 애국가에 나오는 그런 뭐 제초소 네네. 장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네. 거기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쇠물 부었을 때 네. 일자로 쫙 그렇죠, 부어지는 그렇죠. 장면. 네. 그리고 나중에 돌돌돌도 말려 있는 두루마리 같이 생긴 그런 철판 그렇죠.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요것도 분명히 이제 쓰임에 따라서 또 만들어진 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네. 철을 처음에 이 용광로에서 뽑아가지고 나오면 그거를 이제 선철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피그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피그라는 게 이제 뭐 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보통 피그라는 말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남아있는 단어 형태만 보면 원래 그 뜻은 아닙니다만 약간 돼지철, 돼지쇠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한자로는 선철이라는 말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강철 상태가 아닌 용광로에서 간 나온 그런 철을 선철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전로라는 데 넣어가지고 한번 탄소를 뽑아주고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면서 적당한 탄소 농도를 맞춰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강철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그 강철 제품을 기본 상태로 한 3가지 상태로 일단 가공을 해가지고 덩어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네. 흔히 우리나라 제철 업계에서는 제철 제강 업계에서는 슬랩으로 만든다, 블룸으로 만든다, 빌렛으로 만든다 이런 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초창기에 우리나라 제철소 건설을 할 때 기술 개발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일본에서 공부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그때 제일교포 출신으로 학자, 기술자 되셨다가 우리나라의 제철소 짓는데 제발 좀 와서 조국을 위해서 도와달라라고 해가지고 귀국하셨던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많이들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약간 일본식으로 스라브, 뭐 브루무, 비레트 뭐 이런 말도 지금도 조금 쓰는 것 같아요. 일본식 발음으로. 네, 그래서 슬랩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판 모양 비슷하게 판치고는 조금 두꺼운 약간 벽
딱 비슷하게 생긴 정도로 철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그 슬라브라고 부르는 게 그 슬랩. 네, 거기서 온 슬랩이고요. 것. 그다음에 빌렛이라고 부르는 거는 약간 기둥 모양 비슷하게 좀 길쭉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빌렛이라고 하고요. 네. 그 중간에 좀 어중간한 거는 이제 블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슬랩은 약간 납작하니까 그거를 더 강하게 좀 눌러가지고 얇게 펴가지고 철판 계통의 제품 많이 만들고요. 빌렛 같은 경우는 기둥 모양이니까 좀 이렇게 길쭉하니까 요거를 또 길게 뽑아가지고 철사 같은 형태의 제품을 좀 많이 만듭니다. 그 중간에 이제 블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좀 어중간한 제품, 뭐 예를 들면 뭐 쇠파이프 뭐 이런 거 만들 때 블룸을 이용해서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 사용할 때 많죠. 그래서 이거 추가로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철판이나 철사 같은 최종 제품을 만들려면 결국은 이제 눌러가지고 펴주고 그렇죠. 꾹 압축해가지고 뭐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눌러가지고 펴는 작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아변이다, 냉연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영어로는 hot rolling, 뭐 cold rolling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열연, 냉연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그래서 열연 강판, 냉연 간판 이런 얘기를 사용합니다. 열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열을 강하게 줘가지고 아주 뜨겁게 해가지고 누르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뜨겁게 온도를 한 1200도 그 이상 훅 올리거든요. 네. 그럼 약간 반쯤 철이 녹습니다. 완전 녹는 건 아니지만 물렁물렁해집니다. 네. 그러면 그 강철을 이제 꾹 눌러주면 쉽게 잘 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철판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열연인데, 네. 열연이 그래서 좀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조금 떨어지고 지나치게 얇게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얇게 만들려면 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얇게 만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반쯤 녹아 있는 그런 거잖아요. 되게 뜨거운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식으면서 약간 그 불균일해지는, 아하. 약간 마치 이렇게 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이가 이렇게 우러나는 그런 모양처럼 약간 표면이 좀 거칠할 수 있는. 표면이 약간 서로 불균질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열연을 할 때는 지나치게 얇게 만들 수는 좀 없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연 제품은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싼 제품이 열연으로 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산업재 중간으로 들어갈 때.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뭐 건축 자재 뭐 이런 데도 좀 쓰인 것 같고요. 예. 냉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가 다시 다 굳어가지고 식은 상태에서 더 강한 힘을 줘가지고 쫙 누르는 뭐 이런 게 이제 냉연인데, 냉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뭐 물렁물렁하지 않은 열을 안 받은 걸 눌러야 되니까 더 강한 힘으로 세게 눌러야 되니까 만들기가 좀 더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냉연 간판 같은 경우는 좀 값이 비싼 대신에 더 얇게 만들 수도 있고 더 균일하게 더 일정한 재질을 만들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냉연 간판 같은 것이 뭐 자동차 재료 같은 거, 뭐 이런 모양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거, 이런 가전제품. 거, 예, 좀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런 거 할 때 냉연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기술자들이 생각을 하겠죠. 열연 제품이지만 균일하고 얇게 만들 수만 있으면 이거 싸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좋은데 팔 수 있으니까 이거 돈 벌 수 있겠는데, 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관련 기술도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주요 선진 제강사들은 뭐 그런 거 만드는데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강사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기사 난 걸 보면 열연 형태로도 뜨겁게 해가지고 반쯤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한 상황에서 누르는 방법으로도 두께 1mm 이하로 0.8mm까지도 밀어서 철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뭐 0.8mm면 약간 두꺼운 종이장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 정도도 열연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고 해서 기술이 참 뛰어난 대신에 싸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죠. 그것도 매끈하게. 그러면 또 원가를 더 낮출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요 재미납니다. 7476님이 강철 얘기 흥미진진합니다라고 이야기 주셨고, 김의경님은 작가님 후판이 뭐예요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후판 이제 두꺼운 거. 네, 거의 배 만들 때 쓰이는 두꺼운 그렇죠. 철. 네. 예. 네, 두껍다라는 뜻의 한자 후자를 써가지고 후판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네. 보통 두께가 한 6mm 넘어가면 이제 후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뭐 배라든가, 배가 크잖아요. 네. 철로 된 배가 크니까 당연히 이제 배의 껍데기도 두껍고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후판 같은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있고, 그리고 강한 철 구조물 같은 거 만들 때 아까 네. 말씀드렸던 뭐 다리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철판이 이제 두꺼워야지 다리가 튼튼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만들 때도 후판 같은 것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 후판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제품이거든요. 네. 후판 같은 게 이게 품질을 좋게 만들면 되게 좀 묘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고객사하고 잘 닿기만 하면 판매하기 좋은 제품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뭐 배 만드는 거 예시로 설명드리면 배 만들 때 굉장히 두꺼운 철판을 굽혀가지고 그리고 그걸 용접을 해가지고 붙여야지 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께가 6mm 뭐 센티미터 단위가 되는 아주 두꺼운 그런 철판을 나란히 갖다 놓고 강철판을 그걸 녹여가지고 이제 붙여야지 배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녹아가지고 붙을 때 딱 잘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가 물 셀 틈 없이 잘 만들어지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배에 만드는 이런 강철이니까 좀 녹도 안 슬면 좋고 튼튼하면 좋고 오래 가야 되고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 그런 품질상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금속을 섞어가지고 합금을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합금 형태로 만들면 합금 속에는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녹여서 용접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철하고 뭐 구리하고 합금을 만들었다라고 네. 하면 구리하고 철하고 녹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합금이 만들어지면 그게 용접이 좀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용접이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요즘엔 그런 것도 다 용접을 잘 합니다만 예. 아무래도 순수한 강철로만 돼 있는 거에 비해서는 서로 합금 성분마다 녹는 온도가 달라가지고 용접이 잘 안 되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합금 성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강철만 이용을 해가지고 합금에 해당하는 그런 품질이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최대한 우리는 강철판을 만들 때 뭐 여러 번 두드려가지고 튼튼하게 만든다라든지 온도를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펼 때 온도 조절을 잘 해가지고 내부적인 세부적인 그런 아주 미세한 구조가 아주 치밀하게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강도를 합금을 하지 않고도 그냥 순수한 강철만으로도 그 정도 합금 정도의 성질을 내게 만들다든지 뭐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많이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할까요? 고객이 어떤 식으로 그 철판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잘 개발할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고객사하고 어떻게 잘 소통이 되느냐, 그걸 어떻게 잘 맞춰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철강 제품을 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이 뭐 지금까지 좀 잘 되어온 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잘 되어온 이유 중에 하나로 뭐 현장에서는 그 말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 해외 대비 어떤 이야기를 좀 하냐면 네. 한국에는 서로 다른 회사 사람들끼리도 뭐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뭐 업계에서 비슷한 업계에서 서로 같이 이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직장인들끼리 그냥 좀 잘 통한다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고객하고 이 제품 만드는 회사 쪽하고 소통이 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 사람하고 예. 제철 제강 회사 사람하고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는지 이런 소통이 산업계 전체 구조에 걸쳐가지고 잘 일어나고 있고 잘 협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철강이 개발되는 경쟁력이 좋은 그런 제품을 개발되는 것도 잘할 수 있거니와 그게 적시에 잘 공급이 되어가지고 그 철강을 이용하는 배나 자동차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해서 상생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어떤 경쟁력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외부에서는 많이들 그렇죠. 하는 편이거든요. 고객사가 원하는 스펙으로 네. 그래서 철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있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미국으로 나가는 제품 중에 비슷하게 좀 우리나라 철강 제품 중에 좀 잘 되는 걸로 강관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강관 파이프. 철강으로 강철로 파이프 만들어서 파는 제품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집권 되면서 약간 좀 반짝 사람들에게 주목 많이 받고 뭐 좀 이랬던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 또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아무래도 석유나 가스 이런 개발을 네. 과거보다 많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유나 가스를 개발하려면 땅속 깊은 곳에다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파이프는 석유나 가스를 잘 견딜 수 있으면서도 땅에 박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은 강관 파이프 형태의 강철 제품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좀 잘 만들어가지고 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잘 될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또 관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 요즘 좀 뭐 고민 많이 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그냥 수출이 아니라 미국 내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수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네. 있는 거고요. 강관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우리나라 제철소는 대부분 이제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영일만, 광양만, 신화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네네.
특별히 모두 바다 근처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철강 산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아예 수출 수입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철강 산업을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내수로 다 소비를 한다라는 생각 이상으로 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약간 상식 비슷한 거죠. 제조업 제품이 잘 만들어지면 당연히 수출해야지. 이게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상식인데 네. 의외로 이런 게 상식이 아닌 나라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미국 철강 산업의 뭐 전성기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였다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은 철강 산업이 내수를 중심으로 사실 대부분 다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뭐 철강 산업을 할 때 뭐 원료도 미국 내에서 조달을 하고 만들어진 제품도 미국 내에 뭐 철도 같은 거로 판매한다라는 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산업 구조로 진행이 됐었고 그랬기 때문에 1970년대 이럴 때 미국의 전반적인 어떤 산업의 불경기나 구조 조정이 일어났을 때 철강을 팔 데가 없네. 더 이상 철강하지 말고 뭐 딴 거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게 미국 철강 산업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침체를 가져왔었던 원인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1970년대 애초에 철강 산업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에 뭐 자원도 많지 않겠다. 철광석이니 석탄이니 다 수입해 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원료도 수입해 오고 만들어지면 제품도 외국에 수출하자라는 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원재료 가격이 좀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도 역으로 오히려 좀 튼실할 수 있는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이 나라에서 나오는 철광석이 그렇게 싸지 않으면 딴 나라로 뭐 바꾸면 되지. 이 나라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 나라의 강철 제품이 잘 안 팔리면 이제는 딴 나라에 팔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기민하게 조절할 수 있는 수출 산업으로서 이런 무역에 입각한 산업으로서 철강 산업을 우리나라는 좀 개발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해변, 바닷가 원자재하고 제품의 운송이 좋은 쪽에다가 제철, 제강 이런 공장을 많이 지었던 뭐 그런 게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그런 성격을 잘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역시 수출과 수입을 위해서 저는 약간 그 제철소에서 바닷물도 많이 끌어다 써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 측면도 있죠. 물이 많이 필요해서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 여러 가지 다른 산업이 발달한 거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지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중장비, 기술, 설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남동 임해 공업단지라고 그러죠.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 이 남쪽 지역에 워낙에 공단들이 쭉 있어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 근처로 철강사들이 입주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철강사에서 그렇게 쇳물을 만들어내면 그 막 펄펄 끓는 그 쇳물을 가끔 가다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로 좀 운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걸 어떻게 운반할까요? 뭐 어떻게 뭐 바가지에 퍼가지고 다닐까요? 뭐 끓는 쇳물을 어떻게 운반할까요? 네. 그래서 제철소에 가면 용선 운반차라고 해가지고 약간 기차같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그 끓는 쇳물을 담아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큰 도가니. 그런 기차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우리나라 큰 제철소에서는 막 제철소 안에서 막 100대씩 뭐 운영을 하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이게 끓는 쇳물을 담아갖고 다니는 거니까 이게 보통 장비가 아니겠죠. 그 안에 다 녹아내리고 타기 때문에 무슨 타일 같은 거 발라가지고 약간 돌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거 움직이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한번 만들면 뭐 2,500번씩 사용했다. 세계 기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자랑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운영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협력사들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제철 제강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단 형태로 잘 맞물려 돌아가는 걸 위해서 입지를 선정한 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중학교 때였나요? 포항제철 그 한번 견학 갔었는데 그때 진짜 어린 마음에 막 우와 이러면서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 한번 가서 또 구경해 보고 싶네요. 오히려 그 8357님이 철강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몰랐던 상식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강 대리점 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상식을 또 전달해드리는 철강과 관련된 이야기 곽지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